고성국 칼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어제 그저께 발표됐습니다. 제가 그 여론조사를 로데이터, 그러니까 여심위에 등록되어 있는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결론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파가 국민의힘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김영태 이자가 오늘 이제 물러난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따로 비대위원장을 선임하지 않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면서 바로 전대준비체제로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8월 중에는 등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좀 이상한 것은 누가 봐도 뚜렷한 좌파 성향을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0%를 기록해요. 미디어 토마토 32.5. 6월 26일 발표입니다. 또 리얼미터 있죠. 리얼미터에서도 국민의힘은 31%예요. 지난 16일, 20일 사이 조사입니다. 그런데 갤럽은 국민의힘이 23으로 떨어집니다. 비슷한 시기 조사인데. 그리고 NBS 조사가 20으로 떨어졌습니다. NBS 조사 20으로 떨어졌습니다. 23일, 25일 조사입니다. 이 NBS 조사를 제가 여심위에 등록된 자료를 챙겨보니까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31밖에 안 나옵니다. 대구 경북에서 31. 부울경에서 28.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 경북에서 31. 부울경에서 28. 이것은 김문수가 얼마 전 대선에서 얻은 득표에 비해서도 절반 가까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또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절반 정도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하고 있어요. 48. 이건 뭐냐?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 20%까지 떨어진 핵심 이유는 자유파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적으로 대구 경북에서 버리고 있고 부울경에서 영남권에서 버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절반 이상은 국민의힘을 버리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8월에 구성이 돼서 뭔가 국민의힘을 다시 재기하고 회생시켜야 될 텐데, 혁신을 하든 뭘 하든 난리를 치든 어쨌든 해야 될 텐데,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을 버리고 있는 자유파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사야죠. 지역적으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 영남권의 마음을 다시 사지 않고서는 재기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지 못하면 재기 불가능합니다. 20%대로 끝나요. 10%대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현재 가장 긴급하고도 중대한 과제는 자유파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는 겁니다. 요즘 와서는 선거가 아니니까 중도 타령하는 것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서 그나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막상 전당대회가 되면 또 중도 들고 나올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한동훈이 나오면 지가 중도 타령하지 자유우파 타령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를 아주 간명하고 분명하게 보자. 지금 국민의힘이 20%대 곧이어서 10%대로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다. 자유우파 국민이 국민의힘을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국민의힘이 재개하려면 이 자유우파 국민이 다시 지지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갖춰야 될 조건이 6가지.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우파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 두 번째는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과 제대로 싸우는 것. 세 번째는 당내 배신자들을 척결하는 것. 네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자유우파의 총연합,
국민의힘이 광장 세력과 손잡고 자유파 유튜버들과 손잡을 수 있는 그런 통합력을 발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만악의 근원으로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척결하는 것. 적어도 이 6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야 된다. 그래야 자유파 국민들이 버리는 것을 멈출 것이다. 비로소 국민의힘이 재기하고 회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제가 이걸 그냥 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가 아니라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항목까지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잘 잡고 진행이 돼야 한다.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오늘은 정로인일침에서도 비탄감 문제나 부동산 폭탄 이런 문제들을 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고성호 칼럼도 바로 그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탄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빚을 갚은 360만 원은 360만 명은 정말 분해서 울고 이게 5천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서민들한테. 또 현금 없는 사람은 집이 없어서 운다.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세력이 권력 탈취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울부짖게 만들고 있다. 정책은 좋은 정책도 있고 나쁜 정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의적절한 정책도 있고 뒷북 봉창 두드리는 정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어쨌든 모든 정책은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한 가지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나쁜 정책이건 좋은 정책이건 또는 아주 좋은 정책, 조금 좋은 정책, 뭐 덜 나쁜 정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것이든 정책이 성공하려면 이 한 가지는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 이 한 가지가 뭐냐? 형평성입니다.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발표됐을 때 그게 좋은 정책이건 덜 나쁜 정책이건 발표됐을 때 그 정책을 보고 내가 저것 때문에 손해봤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면 이익 보는 사람도 생기게 돼 있고 그러면 아니 왜 같은 정책으로 나는 손해보고 저는 이익 보는 거야? 국민의 불만이 생기게 되죠. 그것은 정책으로 절대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저항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세력은 권력 탈취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내놓는 정책마다 이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어요.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자, 7년 이상 연체 개인 채무자 5천만 원 이하 부채 탕감. 그럼 똑같은 조건으로 조사를 했어. 2020년부터 지금까지 5천만 원 이하 부채를 탕감한 사람, 갚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361만 명이야.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어쨌든 뼈 빠지게 일해서 정말 먹을 거 좀 줄이고 영화관 가는 거 줄이고 애가 어디 놀러 가자 그러는 것도 야 인마 다음에 가 이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서 빚을 갚았을 거 아니에요. 이 361만 명이 지금 눈에서 피눈물이 안 나겠냐고. 113만 명이 이 혜택을 본다는데 그중에 외국인이 2천 명이나 있다는데 그 113만 명은 좋아할 거예요. 뭐 버티니까 진짜 탕감되네. 그러나 그보다 3배 이상 되는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 정책이 계속 될 것 같습니까? 또 부동산 폭탄이요. 현금 쌓아놓은 사람들은 야 잘됐다. 야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럼 이제 집값 떨어지고 그럼 우리가 현금 갖고 와서 그냥 딱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사놓자. 가 되겠지만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1%나 될까요? 중국 것들은 현금들이 너무 많아. 싸들고 와서 그냥 사면 돼. 쇼핑하듯이.
저것들 좋아하겠지. 그러나 99%의 우리 국민들은 바로 이 부동산 폭탄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다 피해를 받게 돼 있어요. 특히 이 중에서도 어떻게든 10년간 적금 들어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최대한 좀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간신히 서울에 내 집 하나 마련하겠다고 하는 정말 성실하게 사는 우리의 30대 40대들은 완전히 폭탄 맞아버렸어요. 그래, 이게 계속될 수 있습니까? 이런 황당한 나쁜 정책이? 더구나 이 부동산 폭탄과 관련해서는 우선 중국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 대상에 빠져 있어. 현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규제를 안 받아. 그러니까 성실하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 사겠다고 했던 30대 40대 서민들만 죽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형평성이냐. 어떤 형평성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비탄감 정책에서도 부동산 폭탄에서도 어떤 형평성도 찾아볼 수가 없잖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정책도 있을 수 있고 좀 덜 좋은 정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책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최소한 이거는 갖춰야 돼. 형평성. 손해를 봐도 똑같이 손해보고 이익을 봐도 똑같이 이익을 봐야 이게 지속 가능해. 그런데 어떤 정책을 딱 발표했는데 극소수가 이익을 보는데 대다수가 손해를 보는 정책. 113만 명은 좋아하는데 361만 명은 피눈물을 흘리는 정책. 이게 무슨 정책이냐고.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냐고. 지 묻으면 지가 파는 거지.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이 한 달도 안 돼서 지 묻으면 파고 있다. 이건 더 이상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보수이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원석이가 지가 감당할 수도 없는 주제도 안 맞는 혁신위원회를 띄우겠다고 하는 것부터 제가 조금 전에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상법 개정입니다. 이거 저 종북주사파들이 우리나라의 그 상장된 대기업들을 완전히 발목을 잡겠다 해서 소액주주들한테 엄청난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상법 개정입니다. 근데 이게 소액주주들한테 권한을 줄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들한테도 그야말로 수탈적인 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3% 룰이에요. 3% 룰은 뭐냐면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에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상장사의 이사회가 헤지펀드 투기자본들의 놀이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때문에 상법 개정안에 수많은 독소조항 중에서도 특히 이 3% 룰은 이거는 기업 그냥 갖다 내놓는 거다. 헤지펀드들 손에 이런 강력한 반대가 재계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밖에 수많은 독소조항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기업주, 오너의 손에서 완전히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주주들하고 헤지펀드들한테 그냥 다 풀어버리는 거가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국민의힘에서 송원석이가 나서서 3% 안만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동의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상법 개정안이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아무리 저것들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하고 이재명이가 그냥 공포하면 되지만 이것이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그러면 그 후폭풍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결과적으로 3%는 빼게 하지만 나머지를 다 동의를 해줘 버리면 사실은 재계에서도 저항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왜 갑자기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이 상법 개정안을 3% 독소조항을 빼고 나머지 독소조항을 다 통과시키려고 하냐.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1,400만 개인 투자자를 의식한 거다.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소액 투자자들이니까, 소액 주주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상법 개정을 원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총선 전에 문재인이가 당시 코로나를 이용해서 돈 풀었어요. 민생지원금 100만 원씩 풀겠다 그랬어요. 이 황당한 포퓰리즘에, 그것도 선거 직전에 돈을 풀었잖아요. 맞서서 당시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냐. 제대로 저항을 못했어. 제대로 저항을 못하고, 이게 뭔가 틀린 건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인데, 근데 이게 당장 선거를 앞두고 표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맞서서 싸우지를 못하고 결국 굴복했어요. 굴복해서 어떻게 했냐. 그럼 우리는 50만 원 줄게 이래 버렸어요. 이게 이게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자, 좌파는 100만 원 준다 그러고 우파는 50만 원 준다 그러고 경쟁을 한다면 국민들이 누굴 선택하겠어요? 50만 원 선택할 바보가 있어요? 국민들 중에? 어차피 이쪽 다 저쪽 다 준다는데 그러면 많이 주겠다는 쪽 선택하지. 그 100만 원 주는 쪽으로 다 선택한 거예요. 그게 2020년 총선 대참패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웠어야지. 저것들은 돈 풀어서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세력이다. 최소한 이렇게는 싸웠어야지. 무조건. 그래야 자유우파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거 아니에요. 선거에서 지더라도 남는 게 있지. 저 사람들은 올바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표 안 될 줄 알면서도 싸웠다. 이런 소리라도 듣지. 그 소리 못 듣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역으로 기왕에 저쪽의 포퓰리즘에 말려 들어갔다면 그럼 50이 뭐냐, 50이 쪽팔리게 우리는 1000 줄게 하든지, 저쪽에서 100 준다 그러면 우리는 200 줄게 하든지, 그래서 하다못해 표 몇 장이라도 갖고 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허경영이만도 못하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번이 똑같습니다. 자, 상법 개정안, 그래 1,400만의 그 소액 투자자들의 표가 무섭다 치자고요. 그러면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 소액 투자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알 거 모를 거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상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지만 그때부터 끝까지 밀어붙인 민주당을 찍겠어요? 아니면 반대하다가 거부권 행사하고 반대하다가 이번에 3% 그 룰은 빼주면은 동의하겠다고 한 국민의힘을 찍겠냐고. 100만 원 주겠다는 좌파 찍겠냐고, 50만 원 주겠다는 우파 찍겠냐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국민의힘 소원서희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5년 전에 저쪽에 100만 원 공세에 대항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우리는 50만 원 줄게 하고 쭈글스럽게 쫓아가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근원적으로 얘기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두 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적어도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1인 1표. 한 사람이 한 표야. 재벌도 한 표, 노동자도 한 표. 시장경제는 1주 1표야. 회장이 10,000주 갖고 있으면 10,000표, 노동자가 한 표 갖고 있으면 한 표야. 이게 시장경제예요. 자본주의의 1인 1표 원칙과 시장경제의 1주 1표 원칙은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상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의 이 원리, 시장이 1주 1표로 움직이는 이 원리를 무시하고 정치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1인 1표만 가지고 시장에 갖다 들이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400만 표가 무서우니까 1,400만 표의 요구대로 그냥 상법 개정안 우리가 통과시켜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국민의힘한테 묻습니다. 자, 어느 공장이든 공장은 오너가 한 사람이에요. 노동자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있죠. 그러면 그 오너는 기업주, 오너 한 표, 노동자 100표, 1,000표. 농사 지을 때 땅 많이 가진 쥐주는 한 사람, 여기를 빌려서 임대하거나 소작하는 사람은 100명, 1,000명. 그러면 지주 한 표, 소작 100표, 1,000표.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우파는 이길 수가 없지.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그럴 수가 없지. 이길 수가 없지. 이게 공산당 논리예요. 칼막스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간단합니다. 칼막스가 주장한 건 뭐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계속해서 노동자들은 많아지고 기업가는 적어진다는 거야. 기업가는 처음에는 10명이었다가 지그들끼리 경쟁해 갖고서 흡수되고 합방되고 점점 독점이 강해져서 결국은 마지막에 기업가 살아남는 기업가 한 명 있고 나머지 99명은 다 노동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 99명의 노동자가 한 명의 기업가를 못 이기겠냐? 선거를 한들 못 이기겠냐? 혁명을 한들 못 이기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동자, 99%의 노동자, 이게 보편적 계급이니까 이 보편적 계급이 혁명으로 한 명밖에 안 되는 저 한 줌밖에 안 되는 기업주 날려버리는 것은 역사의 정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한 거야. 그 칼막스의 필연적 혁명론에 그대로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기업가는 한 명이고 노동자는 1000명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업가를 옹호하면 한 표 얻는 거고 노동자 1000표는 좌파한테 가는 건데 그럼 우리 선거에서 못 이기는데 그럼 좌파해 그러면. 그런 계산법으로는 좌파하는 것이 맞아. 1400만의 소액 투자자 표가 겁나서 상법 개정안 반대 투쟁을 못하면 좌파하라고. 그건 우파정당이 아니야. 그럼 우파정당은 뭐냐? 칼막스의 예측이 빗나갔잖아요. 노동자가 점점 많아지지만 그렇다고 공산주의 혁명이 이루어진 나라는 없잖아. 왜? 자본주의가 진화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한 명의 독점 자본가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중산층들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도 지위가 개선이 돼서 이 사람들이 굳이 혁명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도록 돼버렸으니까 그게 수정 자본주의 아니야. 그게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현대의 시장 경제거든.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막스를 이겼단 말이야. 그런데 왜 바보같이 130년 전에 막스가 얘기했던 그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이 단순 이 산수 숫자 많은 쪽이 이긴다. 소액 투자자가 1400만이니까 2표 의식해서 상법 개정안 우리가 동의 안 해줄 수 없다. 그 순간 우리가 기업을 버리는 거예요. 기업을 버릴 뿐만 아니라 기업에 고용되어서 일하는 수많은 중산층, 살만한 수많은 노동자들, 노동자지만 좌파는 안 찍을 이런 사람들을 표를 다 좌파들한테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수 포기 선언과 똑같습니다. 좌파 포퓰리즘에 굴복한 쪽팔리는 보수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 문제를 자유일보의 남정욱 작가가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빚 갚은 사람 바보 만드는 무서운 세상. TV에서 한 아주머니를 봤는데 이 아주머니는 아이가 셋인데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어려운 처진데다가 본인은 신체장애까지 있어. 근데 이런 사람이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안 자고 나머지 시간을 셋으로 쪼개서 3가지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뭐 고급진 일이 주어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음식점에서 불판 닦느라고 손에서 습진이 떠날 날이 없고 사무실 계단 청소하느라고 허리 통증이 없는 날이 없는 그런 험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 아이를 부양해. 프로그램 진행자가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대. 언제가 제일 힘듭니까? 언제가 제일 힘듭니까?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한대. 이렇게 대답할 때 자기가 제일 힘들었대. 좀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제일 힘들었대. 그러면서 통곡했다는 거야. 좀 더 열심히
하면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라고 그야말로 좋은 마음으로 위로해 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힘들었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기서 더 어떻게 열심히 하라고요. 여기서 더 어떻게 열심히 하라고요. 이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서민들이에요. 어려운 사람한테 개인이 손을 내미는 건 자선이라 그럽니다. 그거는 그냥 개인이 결단하면 돼요. 아니 내가 오늘 술 마시는 거 내가 술 마시는 대신에 도와주자. 1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자선할 수 있죠. 그건 개인이 도와주는 거니까 쉬워요. 어렵지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복지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거거든. 그런데 복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이 복지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건가? 또 어떤 사람한테 이 복지 혜택을 줄 건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형평성이 무너지고 정작 도움받아야 될 사람보다 도움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면서 무책임하고 무대책인 혼란 상태가 돼버리는데 이걸 우리는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복지가 없는 거 아닙니다. 복지의 출발이 비스마르크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비스마르크는 가장 강력한 자유주의 정치 철학자였어. 보수 정치인이었어요. 보수 정치인이 세계에서 최초로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가 보수가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게 전혀 아니에요. 포퓰리즘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복지와 포퓰리즘을 구별 못해? 그런데 어떻게 보수 정치인 역할을 해? 배지 당장 떼야지. 이 남정욱 작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상식이 무너지는 세상이 될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빨리 이 정도로 무식하게 시작될 줄은 몰랐다. 나라 운이 여기까지였나 보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칼럼을 맺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운이 여기서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수많은 어려움과 같은 어려움 한 번 더 왔을 뿐이다. 이 정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한테, 나라를 근대화하고 지켜낸 박정희 대통령한테 우리가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든다.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 가지고 완전히 보수인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리고 저 포퓰리즘에 투항해버리는 이 모습을 보고서는 한편으로 절망하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진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서서 제대로 판정리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자, 고성국 칼럼입니다. 이재명이 앞에 발랑 들어놓은 조선일보. 자유일보의 자유 칼럼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을 전공하는 황금 교수가 존폐 위기 생계형 언론의 비루한 침묵이라고 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아주 통렬한 칼럼입니다. 잠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황금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는 소란스러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격인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스승격인 사람이 소크라테스죠. 그런데 플라톤이 말하는 절대 진리가 있다면 굳이 시끌시끌한 정치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절대 진리는 없기 때문에 정치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소란스러운 것이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갈파한 정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황금 교수가 보기에 지금 이재명이가 종북주사파 개딸들이 권력을 움켜잡은 이 한 달 동안 보니까 거대한 침묵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마치 동물농장처럼 거대한 침묵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린 것 같다. 입법 행정이 장악된 상태에서 사법부가 경쟁적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소에 올인하고 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한 정책은 일말의 잡음 없이 일사불란하게 추진되고 있다. 심지어 야당인 국민의힘조차 찍소리 못하고 대가리 숙이고 따라가고 있다. 100년 전 나치 독일 그리고 북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권력자 한마디에 모든 정책이 급조되고 반대는 물론 토를 다는 곳조차 불경죄로 몰릴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견제할 유일한 최후장치인 언론조차 침묵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더 굴종적이다. 보수 언론이라고 자처해왔던 신문들마저 정부 발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침묵이 폭력적 강압 때문이 아니라 예견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알아서 기는 자발적 통제. 자발적 통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알아서 기고 있다는 뜻이다. 자발적 통제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훨씬 더 교묘하고 효과적이다. 지가 알아서 기니까. 밖에서 압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이 알아서 기니까 정권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이 언론학 교수답게 근데 이 언론이 정작 떨고 있는 것은 정치적 압박보다 자신들의 존폐 위기인 것 같다. 근데 이 존폐 위기는 권력의 압박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급감하면서 언론들 스스로 존폐 위기에 시달려 온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존폐 위기에 대한 위기감이다. 종이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추락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된 지 오래됐다. 유튜브, OTT한테 난타당해서 탈진한 상태에서 지금은 인공지능에게 결정타를 맡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퇴출 위기이기 때문에 족벌 언론들은 국가 권력, 정치 권력에 기댈 수밖에 없게 보인다. 정치 권력이 이 온라인, 유튜브나 OTT나 이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종이신문이라든지 지상파 같은 족벌 언론들을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나머지 알아서 들어놓고 알아서 대가리 숙이고 있는 거다. 알아서 자발적 통제를 당하고 있는 거다. 트럼프 반대 진영에 섰던 CNN 추락을 보라. 트럼프의 열렬한 서포터스 역할을 했던 폭스TV의 약진을 보라. 결국 언론사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자기 통제하게 만들고 대가리 숙이게 만들고 발랑 들어눕게 만드는 것, 이것은 정치 권력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존폐 위기에 이미 봉착해 있는 생계형 언론의 자기 문제일 수 있다. 정말 통렬한 칼럼입니다. 이 황금 교수의 칼럼을 보고 조선일보 양상훈의 칼럼을 한번 보시면 셀프 통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상훈이는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종결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에서 마치 이재명한테 사법 리스크를 종결하려면 좋은 정치를 하면 돼라고 정말 선의의 충고를 하는 듯이 썼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왜곡하고 오로지 이재명이 빨아주는 칼럼을 조선일보를 대표한다는 양상훈이가 써제끼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취임 한 달이 돼서 잘한 일들을 꼽아봤다. 한 달 동안 이재명이가 뭘 잘했나를 꼽아봤대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들어보기도 했대. 그렇게 모아본 결과 이재명이가 한 달간 잘한 일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이가 한 달 동안에 4대 참사를 만들어냈다고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양상훈이는 한 달 동안에 이재명이가 잘한 일이 꽤 많대. 그러면서 첫 번째로 꼽은 게 인사예요. 인사를 잘했대. 대체로 평균 이상 점수가 되는 것 같아. 두 번째, 정말 이게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이 언론인의 글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외교 분야에서 한미동맹 중시하는 인사들을 고용했대. 그 조현,
이민자를 자발적 노예라고 불렀던 자가 괜찮은 인사라는 거예요. 또 첫 문민 국방장관 후보가 합리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래. 방위 출신 국방장관 잘했다는 거예요. 기용을. 노란봉투법 속도 조절하고 방송법 처리에 부정적이라고 이재명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안 할까요? 안 할까요? 이재명이가 방송법 처리 안 해요? 노란봉투법 속도 조절해요? 안 해요? 정말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왜곡하면서 아첨을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의 양상훈이가,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언론인이. 또 윤정부 관료들도 가리지 않고 쓰고 있대. 윤정부 관료들도 가리지 않고 쓰고 있대. 그래서 양상훈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이재명의 인사에 낙제점을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대. 도대체 누굴 만난 거야? 누굴 만난 거야? 그게 궁금하다. 누굴 만난 거야? 또 주목되는 게 김혜경의 행보래. 김건희와 반대 방향으로만 가면 성공하는 김혜경이라 해외 방문, 첫 번째 해외 방문 때 김혜경이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대. 그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김혜경 뒷얘기가 안 나오고 있대. 그래서 이른바 여사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있대. 김혜경과 관련된 그 수많은 얘기를 이자는 뭘로 듣는 거야 지금. 김혜경이 뿐만 아니지. 권력 잡자마자 김현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 이런 얘기는 이자 귀에는 들리지가 않는가? 도대체 누굴 만나는 거야? 또 이재명이가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찾고 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고 언론사 대표들과 식사 간담회를 하고 모두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뭐 극찬이야 극찬. 이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할 때마다 도스태핑 그거는 아직 기억에도 없는 것 같아. 또 아하 내가 이해를 해요. 아하 이 이재명이가 언론사 대표들하고 밥을 먹었구나. 그 자리에서 전부 다 한마디씩 하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것들이 열심히 빨아주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자신의 방탄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했대. 아니 법원이 알아서 다 리스크 해소해 주는데 법까지 통과시킬 게 뭐 있어. 한건 교수가 언론이 존폐 위기에 빠진 생계형 언론이 비루하게 침묵하고 있고 비루하게 아첨하고 있다. 정치 권력의 탄압을 받아서가 아니다. 지것들이 생존하기 어려워서 어떻게든 좀 우리 좀 구해주세요라고 정치 권력한테 알아서 기면서 자기 통제를 하고 있다. 이게 황건 교수의 칼럼이었고 그 황건 교수의 칼럼이 에이 설마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오늘 조선일보의 양상훈이라는 자,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언론인이라는 양상훈이라는 자의 이 칼럼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드러누워서 애교를 부리고 있어요. 이재명 앞에 발랑 드러누운 조선일보. 오늘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예,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김건희를 버리면 윤석열을 버리는 것이고 윤석열을 버리면 우리 모두를 다 버리는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정론이침에서 했는데 오늘 고성국 칼럼도 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부정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승만을 부정하면 대한민국 건국이 부정되는 것이고 박정희를 부정하면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부정되는 것이고 이승만 박정희를 부정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송원서희가 비대위원장이 돼서 첫 마디가 불법적 비상계엄이었어요. 그때 그 한마디를 가지고 제가 송원석이는 끝났다. 이렇게 제가 논평을 했습니다. 이 송원석이가
탈당한 윤석열과는 남남이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송은석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이자가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이자의 말을 논평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탈당한 사람과는 남남이다 라고 했으면 이명박과도 남남입니다. 이명박 탈당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탈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출당당했습니다. 출당당했어요. 그 후에 복당했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으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도 남남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문수와 당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자진 탈당했는데 탈당한 윤석열과도 남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난 대선은 남남인 이명박, 남남인 박근혜, 남남인 윤석열이 지원 유세를 한 선거예요. 새 대통령이 전부 어떻게든 김문수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이재명 괴물 독재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원 유세에 나가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김문수는 남남들한테서 도움받고 선거를 치렀네.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버젓이 살아있는 이 세 사람의 전직 대통령, 국민의힘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들이 다 남남이라고 우리랑 관계없다라고 하면 이미 별세한 전직 대통령들은 더 말할 건 뭐 있어요? 이젠 전두환과도 남남이고 노태우와도 남남이고 박정희와도 남남이고 이승만과도 남남인 거예요. 이 송은석의 이 주장에 따르면 지만 살아있는 거야. 결국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역사 속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혁명이 있고 두 대통령이 목숨 걸고 싸운 김일성 집단과의 체제전쟁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위에 전두환의 역사와 노태우의 역사와 김영삼의 역사와 이명박의 역사, 박근혜의 역사, 윤석열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역사 위에 지금 국민의힘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승만부터 윤석열까지 신이 아니니까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잘못은 우리가 극복하되 이들의 건국의 역사, 이들의 근대화의 역사, 이들의 민주화의 역사, 이들의 현대화의 역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수 아닙니까? 근데 이걸 탈당했으니까 남남이다? 죽었으니까 남남이다? 역사를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역사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가 지금 당의 비상대권을 움켜쥐고 있어요. 이런 자가 안철수를 세워서 혁신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무당 사람 잡듯이 망나니 칼짓을 해서 자유우파를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자유우파, 우리 자유우파 주류는 국민의힘에 대한 마지막 기대도 미련 없이 접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